어제 선거 후에 이재명 대표는요, 갈등 봉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당한 사회 갈등 좀 예상되는데 혹시 봉합 보관 있으실까요? 갈등이 지금 현재 상태가 최고조일 텐데 어쨌든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도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 비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는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다음 주에 공식 출사표를 던지는 방안. 그렇다면 우리 조현삼 부의장께서는 언제쯤 내주 초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더욱 빠른 시점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긴 하죠. 예. 시점을 특정하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음 조기 대선 선거일이 네. 공고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6월 3일로 선거일이 공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시점에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대표직을 사퇴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퇴한 이후에 지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선관위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선거 방식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앞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워낙 선거가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정도로 진행이 되고 네. 그리고 경선 자체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권역별로 4개 지역 권역별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3년 만에 대권 재도전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게 사법 리스크의 부담까지 덜어줬는지 또 대권 가도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것만은 맞아 보이는데 과연 그 대통령에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우리 윤기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당내 경선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추대 가능성 시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야권 경선이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좀 이재명 대표 민주당 측에다가 오픈 프라이머리로 후보자 정하다 이런 과제를 던져놨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하거나 해결할지. 왜냐하면 호남 지지율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에 비해서 다소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를 좀 조국 혁신당이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대선, 직전 대선에서는 정의당이 2% 남짓 가져가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제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그런 민주당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예. 야권 분열의 단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될 거고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 리스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현재 이재명 대표가 미국과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1차 탄핵 소추 사유에 한미일 이 공조 외교나 이 안보에 대해서 이걸 탄핵 사유로 넣은 정당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없어질까요, 이게? 밖에 우방국들은요, 그런 탄핵 사유로 든 이런 정당에 대해서 평가 이미 끝난 거죠. 이런 외교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이 나중에 이걸 리스크로 인식할 시기가 언젠가 있을 거고 그것이 아마 대선 경선 과정이나 어떤 본선 과정에서 불거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책 리스크도 큽니다.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해증해 나가는 부분이고 정책 리스크는 국민적 바로 어떤 효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본사회 이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어떨 때는 세금을 줄여준다 그랬다가 또 어떨 때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토부 예산을 낸다고 했다가 예. 이게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국민은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정책 교조가 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완벽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것이 또 변경되는 거 아닌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아직 국민적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해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마 본선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국민적 신뢰를 얻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명계 주요 인사들의 출마 여부도 지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비명계 대표 잠룡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주 세력이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낼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출마 여부는 많은 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층과 중도 확장을 강점으로 내세울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다양성, 역동성, 민주성을 확보해야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예. 그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언급은 했습니다만 다양성, 역동성 이거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뭐 현실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 확고하죠. 거의 상수라고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말씀들을 나눴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다양한 후보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니까 이게 잘만 하면 이제 흥행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워낙 이재명 대표가 상수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이제 설령 경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출마를 몇 번 하겠죠. 이게 국민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내부에서의 경선 이런 것보다 뭐 여러 후보들이 또 여러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것들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예. 사법 리스크라는 게 저도 뭐 사법 리스크에서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예. 일단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사법적으로 무죄가 2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자꾸 거론하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보는 것이고 어쨌든 민주당은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그야말로 박스권에 갇힌 듯한 그 지지율 예. 30% 중반에서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확고한 지층이 있다는 장점도 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계속 중도층의 확장성이 이게 대단히 제약적인 거거든요. 이걸 이제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부풀려 나가냐의 문제예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선 후보들도 자기 주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 그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똑같다고 보는데 네. 아무튼 민주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더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 이걸 어떻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 가느냐 그럼으로써 이제 사실상 후보군이 일대 다루되는 건데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한계를 넘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도층을 어떻게 소구를 하느냐 그런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 그게 민주당이 아주 큰 과제일 겁니다. Thank you.